자, 국민의힘 당권 도전자 중 한 명, 오늘은 안철수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목소리가 좀 이제 쉬었는데요. 어제도 춘천에서 5번째 합동 연설회가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강원도 민심 좀 듣고 오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거 몸으로 느낍니다. 지금 이 목소리도 그렇고 아주 뭐 열기가 느껴지는데 일단 전당대회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가 그렇죠. 안 남은 상황인데 어떤 전략을 갖고 뛰고 있고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전대 기준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 총선 당대표 될 사람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정말 한 표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데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15석의 작은 정당으로 쪼그라든 이유가 네. 수도권 121석 중에서 17명만 살아남아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부산 사람이면서도 수도권에서 3선 의원을 하고 확장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수도권이라고 하면 승부가 5% 정도로 나뉘는데요. 저는 그 어렵다고 하는 서울 강북 지역 노원에서 초선 재선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에서 3선을 하면서 제일 적게 이긴 게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보통 20-30%로 계속 이겨왔고요. 네. 저는 민주당으로 출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확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수도권에서는 정말 중도층과 2030층이 많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대선 때 0.73%지만 이렇게 표가 나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표가 안 간 게 그 도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안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확실하게 각을 세울 수 있다. 거기다가 제가 지역구가 대장동이거든요. 대장동, 판교 그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집이 또 백현동입니다. 하필 또 그러니까 백현동이십니까? 저만큼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울 수 있는 후보가 없죠. 자, 지금 도덕성하고 수도권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도덕성 수도권 혹시 또 김기현 후보 또 겨냥한 발언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까? 김기현 후보 사실 수도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예, 지금 부동산 문제들 땅 투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정치 공세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네. 이재명 후보의 문제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어야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네. 민주당의 그 수법에 대해서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네. 내년 총선 바로 하루 전까지 네. 계속 이 문제로 아마 새로운 자료들 많이 뒤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터뜨리면서 정치 공세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했습니다. 김기현 후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명을 하라. 그렇게 저는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건데 어제 김기현 후보는 1,800배 차익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좀 정치 생명 걸겠다 얘기도 하던데 이게 아직까지 의혹이 덜 풀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후보님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 네. 저 지금 네 후보 중에서 저 빼놓고 세 후보가 다 법조인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근데 법조인들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울산의 이재명 이런 또 용어를 또 붙이셨더라고요. 예, 참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어쨌든 제대로 좀 국민이 납득되게 설명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패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 점을 지금 현재 책임 당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도 진짜로 지금
지난 대선 때처럼 대장동 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 부동산 문제는 영린이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명쾌하게 네.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게 제2의 대장동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당이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사를 맡겨야 되는지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지금 현재 뭐 네.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도 어떤 다른 수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사 의뢰하려면 사실은 뭐 본인이 스스로 뭐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고발을 하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일 텐데요. 우선 아마 언론들에서 지금 취재를 많이 하고 계시다니까 예. 하나씩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범죄보다는 좀 하여튼 아주 많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 이것 때문에 이게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예. 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는 사실은 그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편법을 사용해서 재산을 지나치게 많이 증식한다고 하면 그러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죠. 더구나 총선을 지휘하는 당대표가 그랬다면 그건 그 당 전체가 총선 폭망합니다. 네. 혹시 고발 검토까지 그 캠프 측에서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희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해명을 하라. 해명하라.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TV 토론 지금 3번 했습니다. 좀 스스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까? 누가 좀 제일 잘했다고 보십니까? 네, 할수록 저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지난 바로 그저께입니까? 네. 밤에 그 3번째 KBS TV 토론할 때는 차별에 대한 그런 장점들을 제가 저 나름대로 보였고요. 예. 이런 우리 당을 위한 공천에 대한 그렇죠. 구체적인 그런 개혁 방안들, 그 다음에 당의 개혁 방안들, 이런 미래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보는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공천 얘기 지난 3번째 토론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의견 들을 건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김기현 후보는 이건 듣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좀 문제를 삼으셨어요. 우리 안 후보님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판사 출신 맞나 싶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헌법 7조에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 의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내렸었습니다. 징역 2년 확정됐죠? 예, 징역 2년.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변호사라서.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일이나 의혹이 생기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판사 출신이신데 이렇게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발언들이나 또는 그전에는 또 윤 대통령께서 탄핵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안한 후보다. 지금 현재 경선 과정에서 저렇게 실수를 거의 매일 하시는 걸 보면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가 누적이 돼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걱정됩니다. 천하람 후보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내놨어요. 당대표가 되면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의사를 뭐 좀 최대한 리스트 주면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밝혔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론적으로 맞는 그런 말이죠. 원론적으로 맞다. 예. 네, 맞는 말이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의 그 역할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하고자 하는 그 정책을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아무래도 용산은 직접 국민과 접촉할 그런 길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는 지역구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용산에서
민심과 좀 동떨어진 그런 잘못된 판단이나 정책을 내렸을 때 그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점을 제대로 지적을 하고 대신에 그냥 비판만 하면 야당이니까요. 저희들은 더 좋은 대안, 민심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 네.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저는 여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죠. 두 개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 자, 지금 좀 구도를 좀 보면 김기현 후보가 조금 좀 앞서는 모양새고 예전에는 양강이었는데 현재는 좀 1강 3중이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부 신문에서 뭐 예. 그렇게 쓰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전부 다 보면 ARS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응답인데요. 예. 그게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응답률이 보통 뭐 1.5% 많아야 3% 뭐 이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면접원 여론조사 보통 15에서 20% 정도 응답률이 나오는 면접원 여론조사가 전화 면접,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저 당원들 투표할 때 우리가 예상키로 40% 아마도 넘을 거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면접원 여론조사가 정확한데 면접원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1, 2위가 딱 정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토론을 보시면 알죠. 주도권 토론, 김기현 후보 주도권 토론 때 저만 계속 그렇죠. 공격합니다. 그걸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1강 3중이면 김기현 후보가 저만 공격하겠습니까? 근데 뭐 천하람 후보는 어제 인터뷰에서 실버 크로스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후보는 뭐 제쳤다고 확신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희망사항이죠, 일종의. 본인의 희망사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천하람 후보가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참 좋은 사람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경험이나 경륜으로 봤을 때 당장 전국구 선거는 고사하고 본인 선거만 한 번 치러봤거든요. 그래서 3% 득표했습니다. 순천에서요? 예. 예. 그리고 정치한 지 지금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분이지 아직 그 우리 당 전체를 다 이렇게 그 당대표로서 지휘할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더 성장해서 와라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천연대 얘기는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연대 가능성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까? 0%입니까? 연대 가능성?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결선 투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결선 투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보통은 우리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없지 않습니까? 통상은 없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는 활발하게 연대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결선 투표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뭐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서 사실 대통령제를 도입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결선 투표들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는 1차 투표에서는 연대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자기 지지자들을 모으는 그런 데 집중을 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연대와 비슷한 그런 그 물밑 대화가 일어나는 것은 결선 투표자 2명이 뽑혔을 때 그때 이제 탈락한 후보들과 함께 서로 협조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게 그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김기현 후보하고 이제 후보님이 결선에 올라가게 되면 천하람 촉이 좀 우리 후보님한테 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근데 또 김기현 후보는 아마 가는 표가 없을 겁니다. 김기현 후보 촉한테 갈 게 없을 것이다. 예,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황 후보 쪽은 법적 대응 그리고 서로 사퇴하라고 이제 정계 은퇴하라고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천하람 후보와는 워낙에 그 뭐 철학적인 뭐 여러 가지 그게 달라가지고 그쪽에서 표가 또 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결선에 가면 김기현 후보는 더 이상 시너지가 낼 부분이 없다. 아하. 오히려 제가 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혹시나 이게 좀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물밑 작업도 하실 겁니까? 천하람 후보 측 좀 이렇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 글쎄요. 지금 현재로는 네. 아마도 뭐 자연적으로 이제 나머지 떨어진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나름대로 또 누구 지지자든 한 분 한 분 설득하는 노력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 전에 TV 토론에서 이 총선 이후에 당대표가 되면 총선 끝나고는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 지금도 똑같은 마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진심을. 그러니까 예. 어떤 분들은 지금 뭐 제가 대선 준비하려고 이번에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는 지금 대선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을 해야지 제가 대통령 뒤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만든 국정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네. 그래야 한국이 선진국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무슨 뭐 대선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선 경험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줄 세우기가 언제 일어나냐면 공천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천 때 안 일어나고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나냐면 당선된 다음에 당직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당 대표가 줄 세우기를 하는 거죠. 네. 그때 일어납니다. 공천 받아서 당선된 분들은 본인의 역량으로 당선됐다고 생각하지 공천을 받아서 당선됐다고 생각은 잘 안 하십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대선 준비가 목적이라고 하면 공천에 총선이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줄 세우기 하고 대선 준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 머릿속에는 그것보다는 총선 승리밖에 없기 때문에 제 진정성을 보여주는 이건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그러면 겁니다. 안철수 대표의 역할은 총선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돼서 제가 만든 국정과제만 제대로 완수할 수 있다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압승해서 박수 칠 때 떠나겠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더 물어볼 게 좀 많은데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또 화이팅 해주시고 또 한 번 더 직전에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후보와 함께했습니다.